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길입니다. 시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포도덩굴, 몇백 년이 자라 땅덩이를 다 덮었다. 여기서 길은 포도덩굴이라는 표현은 은유법으로 비유법에 해당하겠죠? 여러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간 길의 모습을 포도덩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을, 이응 소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계속해서 포도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이때 은유법이란 서로 비슷한 두 대상을 A는 B이다의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덩굴 가지마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고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다. 여기서 마을을 이룬 집들의 모습을 포도송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유법이란 서로 비슷한 대상을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 같이, 듯이 와 같은 표지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해당 시에서는 은유법과 직유법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는 커가고 마을에 집들이 늘어갈 때마다 전체의 마을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이를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봄 없이 자라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은 이어져서 여기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연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세계를 한 덩이의 과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요. 서로 이어져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유사한 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토실토실이라는 의태어, 즉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마치 한 덩이의 과일처럼 서로 화합하고 연대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상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햇비라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여기서도 아씨처럼이라고 직유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슬보슬도 의태어로서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엿자 잘하게. 여기서도 옥수수 때에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비유하여 비교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사실 해는 웃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마치 웃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는 의인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무지개를 하늘 다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죠. 은유법 사용되었고요.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라며 앞에 1연에서 나왔던 식구를 2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길과 햇빛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와 관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시적인 의미를 지닌 일상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작품은 시죠. 시에서는 사용하는 시어를 사전적, 지시적인 의미를 지닌 일상어와 달리 함축적, 비유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1번, 구체적인 이미지를 독자가 떠올리게 돕는다. 시어는 비유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번, 마음속 느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시어는 마음속의 감각과 정서를 응축하여 표현하는 갈래입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겠네요. 4번,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시어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시어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므로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소리 내어 읽으면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시는 기본적으로 운율감을 가진 갈래이기 때문에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라는 설명도 적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표현 방식으로 인해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바로 길이었죠? 우리 1연의 첫 번째 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은 호두덩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적 중심 소재가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번, 세계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세계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마치 과일이 익어가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3번, 세상을 포도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다. 길, 마을, 집을 포도 덩굴, 포도송이, 포도알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사랑하는 별 하나입니다. 시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은 말하는 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 여기서 무엇 무엇과 같은 이라는 표지 나와 있으면서 직유법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후에도 될 수 있을까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온유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 외로워서 쳐다본다. 즉, 말하는 이가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네요. 이때 그런 사람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비추어주는 따뜻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환이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화자가 되고 싶었던 대상은 별이었다면 두 번째는 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괴로울 때에도 화환이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바로 괴로운 시련 속에서도 화자와 대상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를 뜻하죠. 이때 하안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환희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적 허용으로 들꽃이 가슴에 밝고 포근하게 안기는 모습을 화환희로 늘렸음으로써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하얀 들꽃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데요. 이 하얀 들꽃은 순수하면서도 평범하고 소박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이 별 하나는 이제 말하는 이가 갖고 싶은 대상을 의미하죠. 또한 갖고 싶다라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현재 화자의 상황이 외롭고 쓸쓸함을 알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라고 표현하네요.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 여기서 마음 어두운 밤은 화자가 처해 있는 시련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화자의 고단한 마음을 정화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어 밝혀주는 존재로 화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대상입니다. 여기서도 갖고 싶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1, 2연과 비교를 해보자면 1, 2연에서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반부 세 번째, 네 번째 연에서는 단정적 어조로 말하는 이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는 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1연의 별과 2연의 꽃은 서로 대응하는 시어로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1연의 별이 하늘의 대상이라면 2연의 꽃은 땅에 있는 대상으로 서로 대응하는 시어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시어는 모두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별과 꽃이라는 상징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별, 꽃과 같은 상징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말하는 이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고백하듯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고백하듯이 혼자 독백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말하는 이는 별, 꽃이 되고 싶고 갖고 싶어 한다.
말하는 이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별,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존재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5번 시적 포용으로 화안희를 사용하여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화한이는 시적 허용으로 들꽃이 가슴에 밝고 포근하게 안기는 모습을 늘려 씀으로써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사랑하는 별 하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행 매체로 소통하기입니다. 정리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의 발전 과정과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책과 신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며 인쇄 매체를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정보의 공급자가 소비자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내리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라디오, 텔레비전의 등장입니다. 전기, 전자 기술의 발달로 방송 매체가 등장하게 되고,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일방향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다르게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서 정보의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매체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적 매체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를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작용적 매체에는 이메일, 블로그,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각 상호작용, 상호작용적 매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누리집부터 보겠습니다. 주로 학교 생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다룬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는 사적인 친구들과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올리지 않죠. 학교에서 나오는 공지사항이라던가 반에서 이야기하는 공지 등 공적인 정보들이 학교 누리집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수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매체이므로 공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인데요.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주로 다루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블로그에는 개인적으로 친구와 놀러 갔던 일이나 전시나 공연을 봤던 일들도 올리기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적 정보를 다루는 공간이 개인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학교 누리집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죠.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공유, 친교, 개인의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공간들이 모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친교, 개인의 정서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물 정자 모양을 포함하여 글과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해시태그이죠. 이러한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관한 공감 표현, 게시물의 저장이나 공유 등이 가능하여 매체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학교 누리집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관계망 서비스의 경우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매체 이용자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활용하다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의 게시글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나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내 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블로그와 같은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개인 블로그와 같이 개인의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의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자신이 공유한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공유하려는 정보가 자신의 개인정보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할 점 또한 개인 블로그나 상호작용적 매체에 쓴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소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의 유의점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정보를 끊임없이 재공유, 재생산,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널리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따라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또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가 거짓 정보는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체로 소통하기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3번.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묻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매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는데요. 책과 신문이 등장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이후 컴퓨터, 인터넷,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답은 5번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할 때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의 설명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매체로 소통하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요약하며 읽기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지문은요. 식물의 미래를 지키는 시드볼트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지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때 요약할 때 해당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드볼트는 식물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종자는 왜 보존해야 할까? 먼저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에는 식물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식물의 종자를 확보해 놓으면 식물이 사라졌을 때 꺼내서 다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해당 문단은 앞서 제시된 중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약하기에서는 해당 문장을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다. 여기도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렇듯 요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성분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종자를 연구하여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에서 앞다투어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요약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 가치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의 내용과 네 번째 문장의 내용이 모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에는 시드볼트 외에 종자를 저장하는 은행인 시드뱅크도 있다. 두 시설 모두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시드뱅크는 저운의 설비를 갖추어 종자를 예금처럼 저장하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 즉,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했다가 종자를 연구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것이 바로 시드볼트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을 활용하여 문단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민이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해도 되겠지? 라고 묻고 있죠. 요약하기에서는 덜 중요한 내용 혹은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시드 볼트는 전 세계 식물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만든 금고이다. 식물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기 때문에 시드뱅크와는 달리 정말 위급한 재난 상황이나 종자가 멸종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한 종자를 밖으로 꺼낼 수 없다. 앞서 시드뱅크에서는 자유롭게 종자를 꺼내 쓸 수 있었죠. 이와 반대되는 점이 시드볼트의 특징입니다. 시드볼트에서는 보관한 종자를 밖으로 꺼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네요. 따라서 시드볼트는 강한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종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딱 두 곳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북유럽, 노르웨이에만 있습니다. 두 시드볼트는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설립된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의 시드볼트는 인류가 식량 위기를 겪게 될 것을 대비하여 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로 작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주로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시드볼트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종자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문단 요약 확인해 보시면요.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뿐으로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요약하는 내용의 중심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또는 기관에서 맡기거나 직접 수집하여 우리나라 시드볼트에 저장해 놓은 종자 수가 5,424종, 95,395점에 달합니다. 이렇게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관될까? 먼저 필요한 종자와 함께 섞여 있는 나뭇가지나 과육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자연에서 수집한 종자에는 상한 종자가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수분을 낮추는 작업 진행하게 되고요.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하는 과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종자의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시드볼트에 저장해 놓은 종자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블랙박스라는 상자에 종자를 밀봉하여 영하 20도의 보관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저장되는 식물 정보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드볼트는 이후 기후 위기에도 대비하는 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2050년이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는 날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시드볼트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하여 종자의 보존과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읽기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식물의 종자를 통한 신약 개발이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식물의 종자는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 새로운 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약의 개발이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죠. 따라서 2번 선지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내용이 모두 적절한 설명이더라도 둘 사이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유의해서 문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하며 읽기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국어 미래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기는 글의 목적, 설명 대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글의 유형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쓸지, 또 누구에게 글을 쓰게 될지, 어떤 주제를 대상으로 글을 쓸지, 다양한 글의 기초 단계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림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는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갈래도 정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설명 대상은 우리나라 탈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로 글을 쓸 거고요. 예상 독자는 학교 신문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생성하기 중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요, 책,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백과사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우는 책에서 탈춤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고요. 정윤이는 방송사 누리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다시 보았고, 국가유산 관련 블로그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내용은 활용할지, 또 어떤 내용은 활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우가 찾은 자료는 지역마다 다른 탈춤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탈놀이의 내용과 특색에 맞는 이름이 따로 있지요. 좁은 의미로 탈춤은 황해도에서 추던 가면극을 뜻합니다. 라고 탈춤의 뜻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른 탈춤의 종류를 지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정윤이가 찾은 자료입니다. 탈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이 됐다라는 뉴스 내용을 수집하고 있죠. 해당 뉴스 내용에서 탈춤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고 발표하고 있네요. 해당 내용 또한 앞서 말한 뉴스와 마찬가지로 탈춤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림이가 찾은 자료에서는요, 탈춤의 공연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산탈춤은 전체 7과장으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라며 탈춤의 공연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아이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해당 자료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네요. 다음으로 탈춤 공연 사진을 찾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도 그래서 사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또한 탈춤 공연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규가 찾은 자료는 뉴욕에서 공연된 종묘 제리야기 식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상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에 따라 활용하게 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분류해 봐야 될 텐데요. 기준은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뒷받침하는가. 두 번째,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가. 세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 주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자료가 하나 있었죠. 바로 뉴욕에서 공연된 종묘 제리악 식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가져온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은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가운데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것을 찾아서 정리해보는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별한 정보 중 어떤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쓸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내용을 조직할 때는 글의 주제와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글의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개요를 보고 글쓰기의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요를 작성할 때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글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간 1번에 3번 탈춤의 공연 비용 내용은요.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듯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과정이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단계에서 앞서 작성한 개요를 토대로 글을 작성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 써야 할지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를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는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의 대화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을 알리는 것을 주제로 정했구나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은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주제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듯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을 알리려는 글은 쓰고 있지 않네요. 따라서 1번에 5번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수론하며 듣기입니다. 만화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게에서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메뉴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때 사장님께서 손님 저희는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학생은 3시까지 아직 9분 43초가 남았네.
얼른 먹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네, 빨리 먹고 갈게요 라고 대답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여학생이 사장님의 말을 제대로 추론하며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니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표면적인 말하기와 이면의 의미가 다를 경우 맥락을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한 말하기를 해야겠죠. 이렇듯 라오니와 다가미, 즉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말을 들었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한 까닭은 라오니는 음식점 주인의 말의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하였지만 다가미는 말의 숨겨진 의도까지 깊이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화에서도 밑줄 친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교실 안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내가 그린 거니? 라며 그림을 칭찬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 상황에서는 집에서 동생에게 자신의 연습장에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내가 그린 거니? 라며 혼을 내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민아,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자 정민이는 네, 아빠. 새로 나온 제품이라 소리가 잘 들려요. 라고 대답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의 표정과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서 저희는 정민이가 적절한 추론하며 듣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의 말에 담긴 의도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니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말하였는데요. 정민이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면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 아빠의 찡그린 표정, 그리고 너무 크지 않니? 라고 말하는 아빠의 언어 표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민이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 화자가 사용한 단어나 문장, 화자의 목소리 크기, 말투, 속도, 동작, 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준언어적 표현은 말투나 목소리 크기 등 언어와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닌 표현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요,
행동이나 표정 등 언어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음 만화를 보면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 볼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기 학생, 땡땡 아파트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아주머니의 의도는 아무래도 땡땡 아파트에 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네, 알아요 라고만 대답하고 있죠.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한 추론하며 듣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듯 할머니의 의도는 땡땡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의도였지만 학생은 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 내용은 국가유산청이 경복궁 등 4대 궁의 장면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의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뉴스 기자의 말하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론하며 듣기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만화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만화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말을 들었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한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발화에 숨겨진 의도를 여학생만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 만화에서 손님, 저희는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라는 발화의 표면적 의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파악하였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우니 돌아가 주세요 라는 숨겨진 의도는 여학생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말이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추론하며 듣기 내용과 문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품사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첫 번째 품사의 정의와 분류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를 뜻하는데요. 분류 기준은 총 세 가지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데요.
형태의 경우 문장에서 단어가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의 기능이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의미라는 것은 내용적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체언부터 개념과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체언은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고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저희는 불변어라고 합니다. 체언에는 총 세 가지 품사가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 두 번째,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인 대명사. 마지막으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가 체언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언인데요. 용어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저희는 가변어라고 합니다. 용언에도 총 두 가지의 품사가 속해 있습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가 속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달리다, 먹다와 같이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예쁘다, 착하다 등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수식어는 보겠습니다. 수식어는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속해 있는데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이고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로 용언 외에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들이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연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은 부사로서 뒤에 나타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사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어는 단어들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해당 예외 사항을 활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모든 관계어니 불변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관계어는 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여서만 쓰여야 합니다.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요. 조사는 주로 체언기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를 저희는 격조사라고 하고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언입니다.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뜻하고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심사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품사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였죠. 오답 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말. 이는 가변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의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은 형태소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5번,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앞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는 단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4번과 5번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순사와 단어의 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문제에서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영상을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가장은 부사로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올라가다, 가지다, 쏟다는 모두 용언이죠. 용언은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5번의 이다 또한 서술격 조사로 조사 중 가변어에 해당하는 대상이죠.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옥수수 뺑소니입니다. 첫 번째 부분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잡히기만 해봐. 재준이 뒤통수를 강타하자 녀석의 고함과 쌍시옷 소리가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장난을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의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쫓아왔다.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20분 걸리는 하굣길이 금방이다. 라며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치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학교로 가고 있는 서술자이자 주인공 김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중과 현성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전거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재준에게 현성이 따라잡히자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라며 재준에게 질까 봐 다급해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경주에서 이겨 자존심을 지키고자 합니다. 머리고 등짝이고 영신 얻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솜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나는 친구와 자전거 경주를 하던 도중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트럭과의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사색이 된 재준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hu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여기서 트럭과의 첫 번째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트럭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트럭으로 인해 핸들을 급히 꺾다가 난간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이때 트럭과 직접 부딪혔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쌩, 괜찮아? 쇠뚜껑 깨질 듯이 쨍쨍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 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풀숲에 굴러서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전혀 다친 곳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m를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근데 언니, 어지럽진 않고? 라며 나의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저씨는 괜찮다는 나의 말에도 괜찮은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어. 라며 나의 몸 상태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죠. 여기서 아저씨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저씨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데요. 딱 봐도 옛날 폴더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이는 아저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줘. 핸드폰 번호를 불러달라는 것은 이후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나의 부모님에게도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자 연락처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저씨의 책임감 있는 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핸드폰이 없었는데요. 나는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라고 이야기하며 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그럼에도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 봐 라고 이야기하며 아저씨가 트럭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50m쯤이니까 왕복 100m.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아저씨는 옥수수 장사와 계란빵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준의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습니다.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1톤 트럭인데 짐칸을 포장마차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깃발엔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 계란빵 3개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학생, 이거 받아 라며 아저씨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를 건네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아프면 이리로 연락 주라라며 메모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저씨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속으로 연락 안 해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교통사고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급히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다. 나는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가
트럭 경적 소리에 놀라 급히 오른쪽으로 틀면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2번부터 5번 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쓰러진 나를 보며 얼른 일어서라고 다그친다. 아저씨는 나에게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얼른 일어서라고 다그쳤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3번, 나는 아저씨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아저씨는 낡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번, 아저씨는 나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만 할 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지 않는다. 아저씨는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갔기 때문에 4번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재준이는 책임감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멋지다며 칭찬하고 있다. 재준이는 트럭 운전자 아저씨의 직업을 유추하고 있을 뿐, 아저씨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까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반영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미래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입니다. 학생의 안녕 나의 물고기라는 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사랑스러운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 동생이 학교에서 받아온 지느러미가 예쁜 열대어이다. 그저 동생의 물고기라고만 생각했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점점 내 생활에 스며들었다. 밥을 챙겨주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고민을 잊게 하고 학업에 지쳐 있을 때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 키우는 물고기에게 행복과 위로를 느끼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께서도 물고기를 키우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이젠 내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부모님께 나의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아빠 덕분에 커다란 어항, 여러 가지 수초와 함께 물고기 맞을 준비를 했다. 나는 생일 선물을 계기로 거피를 선물받아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모두 11마리의 물고기를 선물받게 됩니다. 노란색 꼬리 지느러미가 귀여운 거피와 예쁜 귤색 거피, 무늬가 반짝거리는 푸른색 거피가 각각 3마리씩이고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듯한 거피와 꼬리 지느러미가 파란 새끼 거피까지 모두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글쓴이는 거피의 모습과 색깔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피를 아름다운 보석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비유법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외양을 개성 있고 독특하게 묘사함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물고기를 데려온 첫날,
나는 신나서 어항 앞에 앉아 꼬박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 물속에서 꾸물거리는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마리 한 마리 관찰하고 의미 있는 이름도 지으며 모두를 아껴주었다. 여기서 글쓴이가 모든 거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모두를 아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특별한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귤색의 거피이다. 영롱한 귤색 지느러미가 참으로 고운 물고기였다. 살짝 노란빛이 도는 주황색의 꼬리 지느러미는 물속에서 나비의 날개처럼 춤을 췄다. 여기서도 나비의 날개처럼이라고 비유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족관에서 이 기운차게 헤엄치던 그 물고기가 비실비실해졌다. 물고기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색의 지느러미가 힘없이 뒤집혀 물에 둥둥 떠 있어서 깜짝 놀라 지켜보면 갑자기 벌떡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헤엄쳐 돌아다녔다.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항 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여기서 글쓴이가 귤색 커피가 비실비실해진 이유를 추론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는 걸 보며 나는 꽤 충격을 받았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보내줄까? 괜히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계속 살려는 의지로 버티는 녀석을 보고 마음을 몇 번이나 바꾸었다. 여기서 글쓴이는 힘들어하는 물고기를 보며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무력한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 그저 옆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밖에. 결국 아빠께서는 다른 물고기를 위해 죽기 직전인 귤색 커피를 건져내었다. 쑥 처져서 더는 몸부림도 치지 못하는 물고기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섭고 멍한 느낌이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물고기의 죽음을 본 터라 조금은 무뎌졌을 줄 알았다. 그렇지만 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비록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경험에서 겪었던 글쓴이의 감정과 깨달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힘이 빠진 채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보니 죄책감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을 짓눌렀다. 물고기가 떠나게 된 후 죄책감과 미안함을 혹시나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멍한 채로 있다가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괜히 내게 와서 그렇게 아프게 떠났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했다. 며칠 동안 그랬듯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힘차게 헤엄칠 텐데 하며 오래 울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밤하늘에 눈물을 섭다가 잠들어 눈이 퉁퉁 부어버렸다. 밤하늘같이 넓은 공간에 눈물을 섞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날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오랜 시간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퉁퉁 부은 얼굴이 어떻게 해도 가려지지 않아서 그날 찍은 사진에는 전날 밤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 속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하면 좋은 곳으로 못 간다는데 라고 언젠가 만화책에서 봤던 말을 중얼거리며 등을 닦았던 나를 회상하겠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커피는 내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 같아. 안녕, 나의 물고기. 오래오래 기억할게. 라며 떠난 물고기에게 인사를 건네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쓴 수필 하나 같이 확인해 보았고요.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는 힘들어하는 귤색 커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물고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서 힘들어하는 귤색 커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선지도 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데려온 첫날부터 귤색 커피는 어항 속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비실거렸다. 그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족관에서 기운차게 헤엄치던 그 물고기가 비실비실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를 통해 귤색 커피가 첫날부터 어항 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